자, 안녕하세요. 국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현대사 부분을 할게요. 자, 천재교육 앞페이지 부분, 현대사 부분은 이제 세 개 다 관련된 거니까 건너뛰고요. 267페이지 볼게요. 자, 1940년대 이제, 중반에 들어가면 일제가 이제 패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미 예측이 됐어요. 그래서 국내에 있었던 우리나라 독립단체들은 일제가 이제 패망한 후에 앞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건국할 것인가 이런 건국 준비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국내에서 주요 지도 기구가 주도 단체가 세 가지가 있었죠. 일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북조선 독립동맹,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조선 건국동맹이에요. 그래서 세 개 단체가 있었는데 각각 단체에서 이제 건국 강령을 공표해요. 근데 그 강령은 이제 그 내용은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뭘 이제 내포하고 있냐면 상균주의적 어떤 내용이 다 담고 있어요. 그럼 내용을 보면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을 비롯한 민족주의 계열의 단체들이 한국 독립당을 통합했죠. 그래갖고 온건한 사회주의 계열의 일부 지도자들, 자, 이 온건한 사회주의 일부 지도자들은 이제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선민족당 계열의 사람들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또 볼 수는 없어요. 민족주의 좌파, 무정부주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체제를 정비했고요. 정치적으로는 아까 전에 상균주의에 입각해서 건국 강령을 제시했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에도 뒤에 이제 하북조선동맹이나 조선건국동맹이나 다 동일한 모습을 띠고 있죠. 자, 그다음 군사적으로 조선의용대에 흡수한 강복군은 조직을 확대해서 항해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의 하북지방에서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하북조선 독립동맹을 건설하고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건국 강령을 내세웠으며 무장조직으로서 조선의용군을 조직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하북조선 독립동맹은 사회주의 세력 중심으로 민족주의 세력이 참여한 조직으로서 중국 공산당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립전쟁을 전개했다. 대개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가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전에 말했지만 중국 공산당에 있는 한인 공산주의색들이야.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하고 되게 친해요. 그리고 예난이라고 해서 예전에 중국 공산당 주 기지가 있었어. 그 예난에 이제 잘 틀면서 그 밑에 있었던 조선의용군은 또 팔려군 있죠. 팔려군하고 같이 이제 뭐냐면 일본군과 싸우게 되죠. 그래서 그 앞에 한국 강복군은 야전군으로 싸운 건 별로 없어요. 기록이요. 주로 병가가 보면 되게 지원 업무야. 군대에서 병참이나 지원 이런 업무를 이제 주로 했는데 요에 반해서 조선의용군은 야전군이에요. 야전에서 적과 싸우면서 이게 뭐냐면 경력을 상당히 쌓았던 그 군대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6.25 전쟁 때 조선의용군이 이제 주려고 했던 북한군한테 깨진 이유가 조선의용군은 이미 몇 년 동안 중국에 가서 뭐냐면 싸운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군대는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초반에 깨졌던 이유가 그건데, 자, 그 다음에 여운형을 중심한 조선 건국동맹이 있다. 자, 이 조선 건국동맹은 여운형은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사회주의자예요. 그런데 자신은 사회주의지만 민족주의자 세력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죠. 그래서 조선 건국동맹은 좌우합작 조직이야. 그리고 나중에 조선 건국동맹이 강국 후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되죠. 이것도 뭐냐면 좌우합작 조직이에요. 자, 하여튼 건국동맹을 결성했고요. 조선건국동맹은 건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정부 조직과 무장 조직을 갖추고 활동을 했고 여기에는 사회주의 계열과 그다음에 민족주의 계열이 같이 참여했다. 또한 일본 상대로 이제 최후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해외 독립운동 세력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독립동맹, 만주 항일 무장투쟁 부대들이 요원을 파견해서 연합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하고자 했다. 이와 같이 강복 직후에 대부분 독립운동 세력들은 정치 이념과 상관없이 대체로 강복 후에
자주민족 국가와 자립적인 민족 경제 건설 최고 강령으로 내세웠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명했듯이 1940년대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오합작 운동이 또 일어났죠. 근데 그 서로 간에 이제 하자고 약속 거의 할 무렵에 어떻게 된 거야? 일제가 패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무산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역사 자료실을 볼게요. 거기 보면 한국 독립당이 있어요. 자, 한국 독립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반 정당이에요. 1930년대 만들었죠.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실패한 후에 우익 계열이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한국 독립당이고요. 잠시 이제 조성왕이 한국 독립당을 데리고 김원공에 갔지만 그때 이제 그걸 대체한 게 한국 국민당이죠. 그렇지만 1940년대 다시 통합돼서 통합 한국 독립당이 됐고, 한국 독립당은 나중에 이제 강복 후에 국내에 들어오게 되죠. 국내에서 활동을 했던 조직들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한국 독립당의 강령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 독립당 기본 강령을 보면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공화국이라든지 군비 교육 실시, 의무교육이죠. 등등 계획경제 제도. 뭐가 내포되어 있죠? 상균주의가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상균주의에 입각해서 뭐냐면 한국 독립당 기본강령을 만들었다.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30년대 이후에 자, 독립운동 진영에서 제기된 상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 구상을 밝혔고, 한국 독립당 기본 이념의 상균주의는 대내적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깨닫다. 그래서 민족 내부의 역사적 현실적 모습을 해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이게 이제 민족의 인균이죠, 인균. 예. 상균주의에 인균이 있어.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대외적인 거는 세계 평화, 인류 행복, 그다음 민족과 민족, 국가 간의 국가의 군동을 실현하자. 자, 여기에서 민족과 민족은 족군이고요. 그다음 국가와 국가의 군동은 국군이죠. 그래서 상균은 두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정치, 경제, 그 다음에 교육을 같이 군등하자는 상균을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균, 그 다음에 민족과 민족 간의 어떤 그 내용, 족균, 국가와 국가의 군정, 국균, 상균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넓은 범위도. 자, 이들 바탕 한국 독립당의 기본 강령은 국가의 독립을 수호하고 전 민족이 참여하는 공화국을 건설하고 국민의 균등 생활을 보장하여 궁극적 인류 평화를 기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자, 그 다음에 파이어 강복과 건국 준비 과정을 볼게요. 자,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며 전쟁 침략을 확대했던 일제는 미국의 원자폭탄 사용과 소련 대일전 참전을 하려고 하자 1945년에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이 일제에 가혹한 식민 통치에 벗어나 마침내 강복을 맞이했다. 일제의 갑작스러운 항복으로 국내 여러 독립단체들이 연합하여 국내 진국 작전을 통해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국내와 해외를 끊임없이 정겨운 독립을 위해 노력한 노력은 일제의 패망 직후 우리의 힘으로 자치조직을 수립할 수 있는 힘으로 연결되었다. 그래갖고 이제 나오는 것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있는데,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하기 전에 강복 이전에 국제회담에서 우리나라 문제를 좀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이 좀 생략됐는데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여기 넘어갈게요. 자, 기본교재 잠깐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연합군이 한국 독립 문제를 통일한 회담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좀 볼게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선이 있는데 요건 한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던 회담은 아니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진행 과정하고 이제 그때 필요할 때나 전후 이제 국제 질서를 위해 모였던 회의인데 그때 잠깐 한국 문제를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공식화된 것도 있고 그냥 자기끼리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근데 카이로 회담을 제외하고는 자기끼리 얘기한 애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독립을 약속한 게 최초의 독립을 약속한 게 카이로 선언이죠. 그 다음에 이걸 재확인한 게 포츠담 선언이고요. 그 다음 신탁 통치 논의는 테헤란 회담과 얄타 회담이 있는데 요게 이제 공식적인 의제는 아니었죠.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주로 공식 회담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루즈벨트하고 스탈린이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루즈벨트가 신탁 통치를 제안했고 그때 뭐 한 400년 하자, 한 200년 하자, 뭐 4, 50년 하자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스탈린은
그때까지는 뭐 한국 문제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독일을 막는 데 관심이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끄떡끄떡 한 거야. 그래서 그 정도였어요. 자, 그럼 보면 카이로 회담 보면 일단 이건 세계사와 관련된 거지만 이제 미국은 루즈벨트, 영국 철치, 중국 장개석이 참여했고요.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고 이때 이제 장개석이 그 한국 문제를 이제 들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장개석이 그 당시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한국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장개석이 그 얘기를 했고 그 당시 루즈벨트 철치는 장개석이 얘기하니까 좀 마음은 안 들지만 일단은 받아들여가지고 카이로 선언의 그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보면 현재 한국민의 노예 상태를 노였으면 유의하며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자유독립 국가를 해방시킴을 고려한다. 자, 이게 적당한 시기가 뭐냐? 그래서 원문에는 적당한 시기에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한국 독립을 약속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는 당연히 일본이 이제 패망한 후에 일정한 절차단가 뭐냐? 이게 이제 최근에 해제된 비밀 문서에 보면 신탁통치가 얘기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탁통치는 카이로 선언에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비공식적인 문서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신탁 통치나 그 다음에 유사한 형태로 통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 하고요. 또 여기는 없지만 일본의 침략전제에서 얻은 영토를 포기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얄타 회담 볼게요. 자, 얄타 회담은 일단은 이 전후 국제 질서를 위해서 이제 만든 거죠. 모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사적으로 되게 중요해. 이거는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철치, 소련의 스탈린 이렇게 있는데 소련의 대일 참전을 결정하고요. 그 당시 소련은 일본하고 중립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일본하고 싸우진 않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대일 참전을 결정을 했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가 미작됐다. 이거 공식적으로 미작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그 앞에 테헤란 회담에서 그 당시 루즈벨트가 뭐냐면 40년을 제했어. 신탁통을 하자. 그러니까 소련이 뭐 그렇게 하자는 식으로 넘어간 거야. 소극적으로 동일했던 거고 이걸 얄타 회담에서 다시 약간 언급했는데 그 루즈벨트가 한국에는 자치 능력이 없기 때문에 40년 내지는 또 이렇게 더 이상 한번 또 신탁통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이 그렇게 길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뭐 5년 정도 하자. 요 정도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 얄타 회담과 테헤란 회담 때는 그냥 잠깐 언급했던 것을 이걸 공식화시키고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거는 뒤에 모스크바 3상회의 이때예요. 자, 포츠담 선언을 보자. 자, 이 포츠담 선언은 크게 포츠담 회담하고 포츠담 선언이 있어. 근데 이 포츠담 회담은 이제 그 누구 참여했냐면 미국의 트루만과 그 다음에 영국의 앤트리,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스탈린이 참여했어요. 네, 그거는 독일의 그 전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참여한 거고요. 근데 포츠담 회담을 할 때 같이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포츠담 선언이야. 그래서 포츠담 회담과 포츠담 선언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포츠담 회담은 주로 독일과 관련된 내용이고 포츠담 선언은 일본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 포츠담 선언에 참여했던 사람은 그 미국의 트루만이 있고요. 루즈벨트는 그때 죽었죠. 네. 그 다음에 영국은 철치가 있고 그 다음에 앤트리도 이제 바뀌었어. 잠깐 이제 보수당대가 노동당은 넘어갔죠. 중국은 장개석으로 이제 했죠. 자, 그 내용을 보면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 카이로 선언의 그 조항이 이해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 연합군이 결정한 작은 섬에 국한된다. 그러니까 청일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그 영토가 그 한국 독립을 재확인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주권에 미친 범위에 한반도를 제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한국 독립을 재확인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3.8조선 설정과 미국의 일반명령 이동을 보면, 자, 소련이 일본의 그 대일 선전을 포고를 해갖고 8월 9일날 참전하게 되죠. 그래서 한반도에 급속한 남진을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미국이 예전부터 그걸 요청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소련이 이제 그걸 좀 독일과 싸웠기 때문에 정신이 없다가 독일이 패망한 후에 서부 전선에 있었던 병력을 대거 이제 시베리아 쪽이나 저쪽 그 병력들을 대거 이제 동부 전선으로 이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급작스럽게 쳐든 거야. 근데 문제는 미국이 이제 소련 쳐놓을 때는 일본하고 싸울 때 한동안 좀 약간
천천히 내려오겠다 생각하는 거야. 자기처럼 생각해갖고. 근데 소련이 그 당시 미국이 그 예상과 달리 강동군, 그러니까 그 북방에 있었던 강동군이 힘이 되게 약해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 물밀듯이 그냥 내려온 거야. 그래갖고 심지어는 한반도 남쪽까지 내려오고 개성까지 내려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소련이 한반도를 다 장악을 해버리면 일종의 교두보를 이제 놓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갖고 미국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 당시 메가더가 이제 명령을 내서 미국 정부가 적당한 곳을 한번 찔러가지고 선을 한번 그어봐라. 그러니까 메가더가 보니까 서울 남쪽 선이, 그러니까 서울을 포함해서 그 선을 포함해서 미국이 점령하면 좋겠다 해서 그 당시 생각을 하니까 38도 선을 이게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38도 선을 그 상부에 보고했고 미국 정부가 이제 소련 정부한테 38도 선을 정하자.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고 북쪽은 일본군 무장해제를 하고 그리고 남쪽은 미국이 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군 무장해제선을 정할 때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니까 소련이 안 들어줄 줄 알았는데 들어줬어. 스탈린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밀고 내려오면 되군요. 소련 입장부터는. 근데 아마 소련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홋카이도 이북지역, 홋카이도 섬을 소련한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이제 38도 이남을 미국한테 주겠다. 그래서 딜 차원에서 일단 미국의 38도 이남 진출을 허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소련이 미국한테 홋카이도 자기한테 달라. 그러니까 미국이 딱 거절했죠. 예.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소련이 그 스탈린이 좀 약간 생각을 잘못한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걸 이제 메가더가 이제 정보부터 받아가지고 일반 명령체 1호로서 이제 하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련은 그 당시 그 38도 이북을 다시 철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미국이 들어와서 이제 뭐냐면 미 군정이 실시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시 내용을 들어가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보죠. 잠깐 여기 자, 그 일제가 패망한 후에 여운형이 일본 총독부에 5개 항을 요구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 5개 그 요구 조건이 뭐냐 하면 뭐 전국적으로 정치권과 경제범을 즉각 석방할 거, 서울 3개월분의 식량을 확보할 거, 치안 유지와 건국을 위해 정치운동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 거, 그리고 학생과 청년을 조직하여 하는데 간섭하지 말 거, 뭐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이제 제시를 했고, 그때 일본 총독부는 그 한국 내 일본의 안전기구를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이 되는데, 이때 이제 전국적 그 지부를 설립됨으로써 일제 패망 뒤에 치안과 행정을 이끌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좀 보면 그 밑에 강복 직전에 여운형이 조선총독부에게 요구한 5개 조항이 있죠.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관련된 사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선언과 강령이 있거든요. 이거 외워두세요. 여기. 왜냐 이게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그래서 그 밑에 강령들 내용을 보면 자, 우리는 자주 안전한 통일국가를 기한다. 우리는 정치적, 전민족적인 정치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한다. 그리고 우리는 일시 가두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활 확보를 기한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 그 다음에 진정한 민주주의 정권 수립, 그 다음에 대중생활 확보, 요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요게 좀 주의할 것은 친일파 척결 부분은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여기는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온 게 그 건국강령을 사지선단으로 고유한 틀린 부분을 고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나올 때는 건국강령 내용을 3가지 써라. 이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친일파를 왜 처단을 요구하지 않았냐? 그때 당시에는 뭐 친일파보다는 제일 먼저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국가를 건립하는 게. 그래서 이제 배제한 것 같아. 이거는요. 자, 그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강복지 이후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좌우합작 그 건국준비 단계고요. 설립 목적은 민족의 역량을 하나 모아서 완전한 독립국가를 지향하고 그 다음에 강복의 가독의 국내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이 목적 좀 외워두셔야죠.
그러나 점차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그 지부는 자익세력들이 주도하면서 우익들이 반발해서 건국준비위원회가 탈퇴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김성수 같이 이제 예전에 친일파였던 친일적인 애들은 따로 나와가지고 이제 아예 참여 안 했고 참여했던 안재홍이 중도 우파 안재홍이 탈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파와 중도 우파가 탈퇴해서 한국민주당이 결성이 되고요. 그때 이제 남았던 자익들이 그 당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해요. 이때 조선인민공화국은 저 북조선이 얘기한 건 아니고 이때 조선인민공화국은 건국준비위원회에 남았던 자익들 중심으로 해갖고 조직된 그 단체예요. 근데 왜 공화국을 이렇게 붙였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자익세력들의 우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였고 단체보다는 국가라 명칭을 쓰는 게 좀 약간 있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앞으로 미군정이 올 때 대등한 협상력을 이제 제고하기 위해서 그 단체보다는 국가라 명칭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해체될 때 그 지부들은 지방인민위원회로 조직이 됐어. 다시 지방인민위원회 조직했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조선인민공화국은 자익들이 이제 뭐냐면 권력을 장악했는데 이에 반해서 지방인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인민위원회는 자익보다는 우익과 우익이 권력 잡은 데도 있고 자익이 권력 잡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반이야 그거는. 그래갖고 이제 미 군정이 들어오니까 이제 오자마자 뭐야? 38도 이남의 유인한 그 정부는 미 군정이다. 다른 정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조선인민공화국도 부정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들어 한국독립당도 부정해서 그리고 한국독립당도 그 임시정부 이름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들어온 거죠. 개인적으로.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서양 군정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통치한 게 아니라 얼굴마담으로 일단은 뭐 김일성이나 조만심을 내세우고 통치를 했는데 기존의 그 인민위원회 조직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나중에 인민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걸 지방인민위원회를 묶어서 만든 것이 그 나중에 북한 정권의 기반이 돼요. 여기서 좀 차이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선건국준비위원회 한번 받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했던 것은 38조선 그 38조선 부국가 국토부단인데 이건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강복 직후에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일제가 패망하자 국내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활동을 시작했다. 미국의 진주를 앞두고 건국준비위원회는 조선인민공화국 개표를 단행했다. 이런 개표는 조선공산당에 의해 주도됐고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갖고 이제 있는데 자, 그 다음에 한민당이 볼게요. 자,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선인민공화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반대했던 세력들이 우익 집단들이 한민당을 이제 결성을 했어요. 한국민주당. 근데 이 한국민주당은 그 내용을 보면 여기 있지만 되게 김성수, 송진호 중심으로 해서 국내 보수 우익들이 결정했는데 말이 보수 우익들이지 이게 뭐예요? 예, 이게 친일파들이죠. 친일파들이야. 우리나라의 보수파들은 친일파들에서 다 기원해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초기 때는 그 인민공화국을 반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뭐냐면 약간 친일적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 임시정부를 내세웠어. 그 임시정부 봉대론을 내세웠어요. 법통은 임시정부에 있다. 그래서 그 조선공산당을 주도한 그 당시 인민공화국은 법통이 없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누굴 지지했냐면 그 임시정부를 지지했어. 예. 근데 나중에 들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되죠? 임시정부 관계를 끊고 특히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남한나라에 이제 단독정부를 내세우면서 또 김구가 대립을 하죠. 그래서 그건 뒤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초창기 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 그 다음에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였다. 자, 우익의 정치세력을 주도하였다. 이 한민당이요. 그래서 자익과 우익의 사이에 갈등이 나타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독립운동의 상징적 존재로 활동했던 이승만과 김구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국내 정치세력들은 이들의 기구를 통해 분열되어 있는 정치세력들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기대를 하였다. 기국 초기에 이승만과 김구는 이대역을 불문하고 국내의 정치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조선공산당과 대립했다.
우리가 이제 이승만과 김구는 이제 우익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공산당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얘네들은요. 근데 이승만하고 이승만의 친일파 태도가 되게 예민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뭐 친일파 좋아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근데 이 사람이 별로 일본은 안 좋아했죠. 예. 그 어떤 부분은 이제 백년 전쟁 때 그 이승만 1910년대 그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 몇 개 가지고 얘가 일본과 좀 친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 생각은 그거는 이미지 매트 같은, 왜냐면 1910년대 20년대는 그 사람 미국에서 활동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반일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미국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미국이 일본에서 우호적인 입장을 상당히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반일적인 반응을 하면 자기 입장 볼 때는 좀 뭐냐면 독립운동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본을 좋아했다? 친일파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약간 한쪽만 보는 것 같아. 좀 그 당시 상황을 보지 않고. 일본을 되게 안 좋아했어, 이 사람이. 그 나중에 일본하고 수교할 때 전후 그 배상 문제 철저히 하고, 너네들 사과해라. 우리 도저히 그러면 안 되겠다. 안 해주겠다. 수교를. 그런 식으로 했던 사람인데,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간대했어요. 왜 그럴까? 이 사람이 해외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국내 기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는 권력을 잡고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예전에 친일 권력을 갖고 있는 관료들과 경찰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일파 부분에 대해서 대놓고 친일파를 잡자는 것을 탄압하기는 힘들지만 예매모호한 태도를 정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반미특위 할 때도 이런 태도들이 반영이 돼갖고 나중에 무산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귀국 이후에도 보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그 정치 세력, 특히 사회주의 세력도 많은 비난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후 이제 1945년에서 48년까지 이걸 이제 강국되고 나서 아직 독립하기 이전에 그 해방공간 시기죠. 요 시기 때 남한은 자익과 우익이 대분열이 일어났어. 그래서 싸우고 오늘날은 좌빨이니 우빨이 하면 진영 논리가 행행해지고 그러면 나라가 분열돼 있었죠. 거기다 미국의 미소 간의 냉정이 이제 끼면서 한반도가 어떻게 된 거야? 분열이 고착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좌우합작 시대, 그러니까 좌우합작입니다. 저기 해방공간 시기 때 활동했던 정치 세력이 예전에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본 강의 교재 때 그 강의 내용을 보고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432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에서 해방 정국 시기 때 활동했던 이제 그 단체들 보면요. 자, 이 해방 정국 시대는 아까 말했죠. 1945년부터 해서 1948년씩이에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정치 세력을 한번 도표 만들었어요. 여기서 언급된 단체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단체들 다 외우기는 좀 힘드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 있는 단체들만 중심해갖고 볼게요. 크게 이제 좌파, 우파 이렇게 있는데 좌파는 사회주의, 우파는 민족주의, 친일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좌익들은 그 당시 조선공산당이 성립됐죠. 5차 조선공산당이 성립됐죠. 박헌영을 중심해서 그렇게 있고 나중에 이제 그 조선인민당과 남조선 신민당을 합쳐가지고 그 만든 조직이 남조선 노동당이야. 남조선 노동당. 줄여서 일명 남노당이 나가죠. 남노당. 그리고 그 전에는 민족주의, 민족전선이라고 자익들이 그 당시 신탁통치를 인정하고 모스크바 삼상회를 지지하기 위해서 만든 연합조직이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 민족전선이야. 그걸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민전이라고 해요. 민전. 그래서 예전에 한번 잠깐 언급도 있었죠. 그러니까 외워두세요. 그래서 단체 명칭들은 정확히 외워두셔야 돼요.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도 좌파는 조선인민당이 있고 남조선 신민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인민당은 여운형이 조직을 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조선인민당의 당권을 박헌영이 프락시에서 이제 이원영이 뺏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뺏겨가지고 나가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남조선 신민당이 있는데 남조선 신민당은 백나운이죠. 이 계열들이 이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 세력들이야. 이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찬탁을 해요. 찬탁을 했다는데 공통점이다. 그렇지만 사이가 좋았냐?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았어. 그래서 여운형하고 박헌영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아했어. 이 사람들이 둘이.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중도 우파와 우익들은 민족주의 세력들과 친일파로 구성되는데,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는 이제 중도 우파를 보면 국민당이 있고요. 이 국민당은 안재용이 이제, 만들었죠. 이 안재용은 이제 유명한 또 사학자도 유명해요. 신민족주의 사학자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민족자주연맹이 있어요. 민족자주연맹. 김규식이 조직됐죠. 네, 김규식이.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 우익들은, 한민당이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친일파로 구성된 김성수나 송지훈 같은 사람들이고, 이건 이승만이 초창기 때 뭐냐면, 만들었던, 그러니까 초창기 때 지지 기반이죠. 정치 기반. 근데 나중에 이승만한테 팽하죠. 팽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촉성중앙위원회가 있어요. 독립촉성중앙위원회는 원래 초기 때는 좌우합작 조직이었어요. 이 위원회가. 근데 이제 독립촉성위원회가 이제 그 좌우합작 조직이고 수많은 단체들이 조직됐는데, 이승만은 이제 온다니까 그게 조직이 된 거야. 이승만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근데 이승만이 뭐 토지 제도 개혁이라든지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 예매하고 소극적 입장을 취하니까 이제 자익들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우익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재편성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우익 조직이 됐던 기관이 그 독립촉성 중앙위원회죠. 그래갖고 이제 원래는 이게 명칭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고 했다가 나중에 독립촉성국민회로부터 또 개칭이 돼요. 그래갖고 이름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 인정계열이죠. 예, 그래서 김구 중심은 인정계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들은 중도 우파하고 중도 좌파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은 반탁이에요. 반탁.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립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중도 좌파하고 중도 우파의 공통점이 있어. 이 사람들은 남한과 북한의 단독 정부가 아니라 좌우합작을 조직을 해가지고 좌우합작을 운동을 펼쳐가지고 통일 정부를 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무슨 세력으로 연결되냐면 그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 혁신계 세력 있죠? 혁신계 이 세력들이 연결돼요. 그래서 이 50년대, 60년대 혁신계 세력과 연결되는데 이 세력들이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남한과 그 북한이 대립을 하지 말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합을 해서 민족 통일 유지하자 이런 것도 공통점이에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뒤에 그래서 이제 혁신계 세력들과 연결된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양극단의 시대죠. 네. 그래가지고 이 극단의 시대에 중도파들 설 자리가 없어. 그래서 자익과 우익들은 되게 뭐냐면 팽팽하게 힘이 큰데 중도파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힘이 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목소리가 묻히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좌우합작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참 안타깝지만 거기다 미소의 어떤 냉정도리까지 또 플러스 돼가지고 남한과 북한이 각각 이제 단독 정부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남한 내의 뭐 정치 세력들이 통일과 단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계속 갈등과 대립이 이제 십사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노래가 이제 불려지냐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소원 통일이 그 남북한이 지금 통일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불려질 때는 그 당시 남한의 좌우익과 우익의 어떤 통일 이걸 이제 기원하게 불렸던 그 노래예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는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각 단체들 이제 특징을 볼게요. 잠깐 몇 페이지 펴보시면 좌우합작 운동을고 438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이제 그 극자부터 볼게요. 극자는 조선공산당이죠. 조선공산당. 박헌영이 조직했죠.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박헌영이 구성된 조선공산당 5차 조선공산당, 정확 5차 조공 재건파 공산당이라고 해요. 박헌영은 화요일 계통의 그 사회주의자죠.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처음에 미군정과 협력했다가 처음에 미군정과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나중에 이제 정파사 위조 집회 사건이 터져갖고 북한에 넘어갔어.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주장 내용 8월 태제에서 이제 보여주는데, 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이게 8월 태제죠. 그래서 조선의 혁명 단계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구정했어요. 요거는 약간 러시아 2단계 혁명론? 요런 거와 비슷한데, 그 조선은 아직 사회주의 단계가 아니다. 왜냐면 사회주의 사회에 넘어가기 전에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돼야 되잖아. 근데 조선은 레닌이 예전에 말한 것처럼 아직까지 농업사회야. 그럼 농업사회에서 제일 필요한 건 먼저 자본주의 건설, 그리고 부유주의 혁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레닌이 예전에 이 말을 영웅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그 영웅했던 말을 이제 했는데, 이 레닌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의 혁명의 단계를 부유주의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뭐냐면 아직까지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 단계로 규정하진 않았어요. 토지혁명 달성, 주요 산업시설의 국유화, 자, 민주주의 권리 실현 같은 것들을 해서 노동자, 농민들 등 일반 근로의 인민을 옹호하자.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회주의보다는 사회민주주의 정도 성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활동을 보면 신탁 창성으로 삼상의 골격을 결정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요때 지지는 총체적 지지야. 총체적 지지는 뭐냐면 삼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지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 찬탁이라든지 임시정부 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지한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에 반해서 여운형 같은 경우는 좀 입장이 약간 달라지죠. 여운형은 나중에 원래 여운형도 신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임시정 구성 등등등을 뭐냐면 지지했어. 총책 지지했는데 나중에 좌우합작위원회가 이제 뭐냐면 결성이 되면서 약간 입장을 후퇴했죠. 그래갖고 임시정 구성은 뭐냐면 지지하되 그 찬탁이나 그 다음에 반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찬탁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 입장을 유보했어요. 이게 이제 그 나중에 신원 측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박헌영이 막 여운형을 비판한 거야. 그래서 이제 부분적 지지됐다고 우리 총체적 지지를 하고, 그 외에도 뭐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라요. 좀 뒤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아까 전에 박헌영과 여운형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중에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주도했죠. 이걸 민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초창기 때 미군정하고 관계가 괜찮았지만 나중에 이제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군정이 탄압을 받게 돼요. 대립구도가 형성돼. 자, 이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은 어떤 거냐면, 미군정이 이제 일본의 그 물자들, 적산 가옥들이나 건물들을 이제 접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적산 건물들을, 일본의 건물들, 여러 단체들에게 분배를 해주거든요. 빌려주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조선공산당도 분배를 해줘.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얻었던 그 분배받았던 건물이 뭐냐면, 예전에 그 정판사라는 그 인쇄소가 있었어요. 정판사. 근데 정판사라는 인쇄소에서 뭘 찍어냈냐면 일본의 조선은행 걸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국가가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발행권을 민간 출판사들에게 주고, 민간 출판사가 허락을 받은 민간 출판사가 그 당시에 조선은행 걸 찍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자기가 건물을 얻게 되면서 이제 뭐냐면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 밑에 정판사가 있고 인쇄소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인민일보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산당 그 건물이 있어요. 공산당 사무실이 있어. 이렇게 했는데, 이 조선공산당이 이제 미군정이 얘기해요. 미군정이 정판사에 남아있었던 해소되지 않는 그 뭐냐면 집회 그 동판을 이용해갖고 지금 집회를 막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켜서 남한의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라는 혐의로 해가지고 조선 정판사를 그러니까 사건을 불러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조선공산당이 탄압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당시 조선공산당의 당수였던 박헌영이 이제 미군정부터 지명 수배되니까 어디로 넘어갔죠? 북한으로 넘어가게 돼. 그때부터 완전히 뭐냐면 미군정이 탄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그 조선공산당이 정판사에 있는 동판을 이용하고 조선은행권을 찍어냈냐는 아직까지는 밝혀진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작 사건이다, 미군정이. 근데 아직까지 몰라, 그거는.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이제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을 계기했고 미군정이 탄압을 받았다, 이것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미군정의 관계가 악화되니까 이제 9월 총파업이니 대구 10월 폭동이니 이런 것들 이제 선동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조선 노동당이 있는데, 남조선 노동당은 그런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으로서 미군정과 그 당시 갈등이고, 우익세 때 또, 갈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혁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뭘 조직했냐면, 자익들이 통합조직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조선공산당, 그 다음에 조선인민당, 남조선 신민당, 3당이 합당이 됐어. 이게 남조선 노동당이에요. 줄여서 남노당이라고 하죠. 그때 조선인민당은 원래 조선인민은 원래 여운형이 조직을 했지만, 이 조선인민당이 이제 그 여운형에 조직을 했지만, 그 조선인민당의 그 박헌영이 플라치를 심어놔가지고 당권을 탈취시켰거든요. 쫓아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수준에 놓고 통합을 시켜보는 거야. 그래서 남조선 그 노동당이라고 부르게 되죠. 왜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불렸을까요? 본당은 어디죠? 북한이 김일성이 노동당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그 밑에 지부다 해갖고 남노당이라고 이제 칭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주장은 인민공화국 수립, 토지의 무상불수와 무상분배, 무상이죠. 못한데. 자, 8시간 노동제, 주요 산업의 국유화, 이런 것들 내걸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중도파를 볼게요. 중도파. 중도파는 이제 그 여운형이 만든 조선인민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군정이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정하니까 인민당을 결성을 하게 돼요. 지향을 보면 대개 보면 예전에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상준제 입각해갖고 이제 자화합작 조직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추진했고, 그 다음에 활동을 보면 미소 원조와 민족군 국가의 건설, 임시연구가 수립되면 미소공동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근데 해체는 조선인민당이 남조선 노동을 통합하는 해체하는 과정에서 여운형이 주도권을 행사했지만 초기에는 후에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이제 해체돼 나가고, 여운형이 따로 이제 만든 조직이 있어. 튀어나와서. 사회노동당이 이제 근로인민당을 조직하죠. 여운형이. 자. 그다음 남조선 신민당은 백나원이 조직했는데 이거는 하국 조선독립동맹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연합파라고 하는 단체들이죠. 조직이죠. 이 연합파들은 해방 후에 북한을 들어왔어. 그래서 결성한 그 당이 신민당이에요. 신민당. 그래서 신민당이 지부다 해갖고 남조선 노동당, 남조선 신민당을 만들어요. 또 그래갖고 이제 무상계급이 양심적 일부 유상계급과 통일전선을 결성하여 연합성 민주주의, 신민주주의를 포함했다. 요거 외워두세요. 연합성 민주주의와 신민주주의인데, 이거는 이제 뭐에 입각한 건 부유주의 한국운동에 입각한 거죠. 아직까지는 조선은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 혁명이 좀 힘들다. 그 부유주의 혁명 단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국민당하고 민족자주혁명은 중도 우파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당은 이제 안재홍인데, 이 안재홍은 그 신민족주의사하고도 유명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내세웠던 그 학문적 그 내용이 또 정치 강령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신민주주의와 신민족주의를 포함하면서 그 국내적인 계급 우선, 그 다음에 대외적인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강조하면서 계급 대위 문화 상대적으로 뭘 강조한다? 민족의 단계를 우선시한다. 자, 그냥 민족자주혁명은 외워두셔야 했죠. 이거는. 그래서 혁신계 세력 중에 한 세력인데,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전민족의 단계를 국가 수립하고 좌우합작 운동을 참가했던 단체죠. 그래서 원래는 1차 미소 공동회의가 결렬된 직후에는 그 좌우합작위원회가 그 좌우합작 조직 운동을 이제 펼쳤죠. 그래서 근데 그 좌우합작위원회가 이제 그 붕괴되고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뭐냐면 결렬된 후에 곧바로 조직된 것이 민족자주혁명이에요.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나왔냐면 2차 미소 공동회의가 결렬 직후에 만들었던 좌우합작을 추진했던 단체 이름을 쓰시오. 대부분 뭐 쓰는지 알아요? 그 당시에 좌우합작위원회 썼어. 그게 유명한 거니까. 근데 좌우합작위원회는 1차 미소 공동회의가 결렬된 후에 미군정을 주도로 만들었던 거고,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직후에 만들어진 거는 민족자주혁명이야. 김규식의 예전에 그거와 관련된 단체 명칭을 모은 게 나왔고, 이 김규식하고 나중에 김구가 어디에 참여해요? 남북 협상에 참여하죠. 남북 협상에. 자, 국고정당을 보자. 국고정당 크게 이제 임전계열하고 친일파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민당인데 한민당은 송진호와 김성수 같은 민족주의 우파, 말이 민족주의 우파지 친일파죠. 친일파.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그 다른 나라는 민족주의자가 좀 우익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민족주의가 일종의 좌파로 이제 분류돼 있어. 그리고 그 우익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 보면 뭐예요? 다 예전에 까면 다 친일파들이야. 그래갖고 약간 이게 자꾸 그 민족주의가 그 뭐랄까 좀 왜곡된 형태로, 그러니까 우익의 그런 의미가 뭐냐면 왜곡된 형태로 이제 뭐냐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민족주의가 자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익이 아니라 민족주의, 그러니까 좌파가 이제 우익이 아니라 이제 저 친일파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데, 요즘 말로는 이게 토착외구라고 하더라고. 많이 쓰죠? 네, 토착외구들이 일명 보수파, 수구파가 되는 거고, 거기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좌빨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좀 이상하게. 그러니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좌빨, 그 다음에 토착외구들이 우빨,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진영이. 자, 하여튼 그 내용을 보면요, 한민당을 보면 그 서명서에 보면 알고 있지만 인민공화국을 반대하기 위해서 누굴 강조하죠? 대한민국 민주정부를 강조해요. 그래서 임종봉대론을 내세워요, 얘네들도. 근데 이거는 자기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내세운 거고, 나중에 미군정이 이제 결합되면서 임시정부하고 이제 관계를 끊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목적을 보면 조선인민공화국의 타도와 중경 임시정부의 추대. 그래서 행동을 보면 미군정과 밀착을 하고, 그다음 중도 및 자익세력의 배제, 그 다음에 통제개혁과 반민족 행위 처벌 등의 문제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일관했다. 왜냐하면 이들이 친일파면서 지주잖아요.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미군정이 그때 토지개혁을 하려니까 제일 반대했던 세력들이 이 한민당 세력들이야. 그리고 이 한민당은 초창기 때 미군정하고 밀착돼 있어요. 미군정이 여당 역할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래도 그 당시에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한민당 세력 안에 많았어. 왜냐면 이 세력들은 예전부터 이제 대학교도 받고 다음도 외국어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군정의 어떤 통역관? 그렇게 하면서 그들과 결합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이 됐다, 이승만하고 또 결합했다가 어떻게 돼? 이승만한테 또 팽당하죠. 예. 자, 그래서 이승만 연결 보면 임시정부 세력이 정권을 방조하기 위해서 이승만의 단독 노선을 지지하고, 정부 초기 때는 이승만하고 있다가 나중에 결별됐다. 그래서 이승만이 따로 만든 당이 있죠. 이게 자유당이에요. 자유당. 그래서 자유당과 한민당은 달라요. 그래서 이승만한테 팽당한 그 한민당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여당이 되는 게 아니라 야당이 되죠. 이제 팽당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이 또 민주당을 결성해. 우리 민주당 아시죠? 민주당이 구파, 신파 계열이 있는데, 구파 계열들이 되게 보면 예전에 한민당 계열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계속 야당 역할을 계속하게 되고, 또 반대 여당이 있고, 오늘날 민주당도 일종의 그 세력 중에 일부가 거기에 이제 계승해가지고 내려온 건데,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이 친일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 연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연원이. 자, 그 다음에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볼게요.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원래는 좌우합작 조직이었죠. 이승만이 기구한다니까 그때 이승만이 되게 유명했거든요. 해외운동도 하고. 좌우익 간의 어떤 조직을 결성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완전 독립, 3.8도선 철폐, 신탁통치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이승만이 아까 얘기했지만 친일파는 토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매모호한 입장을 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있었던 조선공산당이 탈퇴를 하고, 그리고 자익들이 탈퇴하면서 우익만 남게 돼요. 그래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이름을 개칭하죠. 대한독립촉성국민회로 개칭하죠. 그리고 이제 단정 수립 과정에서 한민당과 함께 독립촉성국민회는 이승만의 중요한 정치적 기반을 이용했다. 이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초기 때 이승만의 정치적 기반이 한민당하고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이게. 자, 한국독립당을 볼게요. 한국독립당은 김구와 임정계열인데, 강령은 상균주의를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초기는 미군정이 이제 3.8도선 이남의 그 정부는 미군정만 인정한다. 그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 자격이 기구의 임시정부 자격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익 측의 제휴교섭과 자익 측의 통일전선 제의에 응하지 않고 강박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본격적 활동은 뭐냐면 찬반탁 운동 때 본격적으로 반탁을 활동하죠.
그래서 이제 긴굴 중심에서 비상정치 회의도 이제 왜냐면 발족을 하고 비상국민회의를 또 개최를 하죠. 그러다가 남조선 대한국민대표민주위원회 참여해요. 그 당시 이제 그 자화합작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미군정이 이제 뭐냐면 지원을 해줬는데 이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단체들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군정이 이제 주도했던 자화합작 운동단체에 참여함으로써 그 당시 임시정부가 주장했던 임정봉대론을 폐기를 인정해버린 거야. 왜냐하면 미군정의 그 조직하는 그 단체에 들어간다는 거는 미군정을 정통성 언어로 인정하고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정봉대론의 폐기를 자행했고, 그리고 한국동당 명의로 활동했다. 후기에 들어가면 자화합작 운동을 지지했고, 근데 이제 이상한 또 뭐냐면 한국독립당은 비판적 지지한 거야. 그래서 직접 참여하진 않았어. 초기 때는. 그러다가 2차 미소공동회의가 결렬된 후에 남북한이 분열되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한 거야. 이때부터. 그래서 남북협상을 참여하고 단선 단정에 불참여 표명. 단선 단정이 뭐예요? 단독선거, 남한만의 단독정부. 그래갖고 1차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때는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혁신개혁들이. 그런데 이제 2차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긴거 죽은 다음에 이제 2차 국회의원 선거 때는 어떻게 본격적으로 참여하죠. 그래서 1차 때까지는 이승만과 단독 정치 단독 선거를 참석했던 세력들이 뭐냐면 참여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거기에서 뽑힌 이제 이승만이 될 수 있었죠, 대통령이. 근데 2차 때 넘어가서 2차 국회의원이 선거가 되면서 1950년에 어떻게 돼요? 혁신개혁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죠. 국회의원 선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승만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게 된 거야. 그 사람들이 이제 주요 세력이니까. 그래서 개헌을 해버린 거죠. 발췌개헌안이 그 내용이죠. 그래서 간선제에서 뭘로 바꿔요? 직선제로 바꿔요. 예. 자, 하여튼, 이 당시 이제 공산주의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중도파의 통일국가 수립은 같이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도 우익들이 긴굴 별로 안 좋아해. 긴굴을 되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 긴굴을 뭐 5만원권 초상화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반대가 많았어. 그래서 그 토착 외구들이 되게 반대가 많았죠. 그래서 긴굴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얘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요. 모스크바 3상회의를 볼게요. 자,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배상이 모스크바 회의를 열고 한반도 문제를 협의했죠. 그래서 이에 의해서 한반도의 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3상 협정을 하게 돼요. 이 결정은 자, 주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시정부 수립, 점령구로 구성된 미소공동회의 설치, 그리고 미소공동회의 임시정부에 협의하되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한국에 대한 5년 동안의 신탁 통치를 실시할 걸 주요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 모스크바 3상의 결정사항 3가지 임시정부 정부, 그 다음 임시민주정부 구성, 미소위원회 설치, 그 다음에 신탁통치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그럼 먼저 수립할 게 뭘까요? 미소공동회예요. 미소공동회. 그래서 미소공동회에서 임시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까 논의를 하는 거야. 신탁통치 논의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를 구성한 다음에 임시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신탁통치 여부를 또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이제 신탁통치 여부한다시피 이제 위임통치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강대국들이 위임을 해가지고 위임 받아갖고 통치를 하는 건데 주의할 것은 신탁통치 결정 여부를 임시정부와 합의해서 결정하는 거야. 이게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야 이거는요. 그리고 이걸 처음에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이죠. 미국에서 먼저 주장을 했고 예전에 루즈벨트 주장했고 또 전후에도 미국이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이 주장한 게 한 40년, 50년 주장했어요. 근데 소련은 무슨 말이냐, 2, 3년이면 되고, 신탁통치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했다가 5년 이내도 하자고 해서 그냥 합의를 본 거야. 그러면 소련은 좋은 거고 미국은 나쁜 거다.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 좋은 거 나쁜 거 없어요. 왜냐면 강대국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이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죠. 소련이 왜 그러면 신탁통치를 반대했을까, 처음에? 소련에 볼 때는 지금 한반도의 정치 지형 보니까 지금 국가가 수립되면 사회주의에서 호의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넘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탁통치를 반대했던 거고, 미국 입장 볼 때는
지금은 사회주의가 좀 약간 한반도의 정치 지형을 장악하기 때문에 적어도 침략시키는 어떤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탁 통치 때 뭐냐면 한국인들 좀 잘 보여가지고 이들을 친미로 바꾼 다음에 나중에 끝난 다음에 친미 정권 수립하자. 서로 계산이 달렸던 거지. 예.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알려질 때는 요건 쫙 빼고 전후 맥락을 다 빼버리고 뭐가 부각이 됐죠? 신탁 통치 5년. 그것만 부각된 거야. 신탁 통치하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동아일보에서 이제 보도를 했어요. 동아일보가 좀 오보를 냈죠. 그 미국의 그 중소 신문사 어디에 오보 낸 걸 또 뺏겨가지고 받아쓰기 잘하잖아 지금도 조중동이. 그래서 뺏겨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소련이 신탁 통치를 제안했다. 미국이 거절했는데 그 어쩔 수 없이 뭐 5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탁 통치가 부각시킨 거야. 임시연구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빼버리고. 자,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당연히 반대하겠죠. 왜? 그동안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았는데 35년 동안 이게 무슨 또 5년 동안 강대국 통치를 받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익이든 우익이든 어떻게 돼요? 다 반대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자익들이 소련의 이제 뭐냐면 내용을 듣고 지시인지 내용인지 하여튼 충고를 듣고는 뭘로 전환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탁으로 전환한 거죠. 그래서 소련이 그때 뭐라고 하냐? 이거는 엄연 신탁이 아니라 후견이다. 너희들이 임시공무 만든 다음에 잠깐 너희들을 위해서 잠깐 강대국들 와서 도와주는 거다. 그리고 임시공무 구성하고 나서 너네들 신탁 통치할지 안 말지는 너네들이 알아서 그때 결정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빨리 지금 모스크바 332를 빨리 이행시켜서 너희들 독립하는 게 문제지. 이거 쓸데없는 지역 말단적인 신탁 통치 가지고 논의한 게 아니다. 논란을 일으킬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말을 듣고 자익들이 뭐예요? 반항전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것이 단순히 신탁 통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둘러싸고 뭐가 이제 갈등이 생긴 거야. 자유까지 갈등이 생긴 거야. 그래서 예전부터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더 갈등이 난 거야. 그래서 극우가 이제 일종의 프레임이 형성됐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프레임이 형성, 찬탁 아니면 반탁이 되는 거야. 그 중간에 그 개념 없어.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양쪽 세력들을 결집력을 높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합리적 위기를 도출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돼? 우리나라 분열을 일으키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러면 요거 관련된 내용을 한번 그 기본 심화 강의 내용에서 좀 잠깐 볼게요. 자, 좌우합작 운동부터 이제 미소 공동의 개최까지 쭉 했는데 볼게요. 읽는 속도가 느리네요. 예. 자, 그 위에 도표는 미소 공동회에 관련된 도표예요. 그래서 그 모스크바 협정 독식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모스크바 3상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조선의 임시정부 수립, 그다음 미소 공동회 설치, 그다음에 미영 중소 간 신탁 통치지만 신탁 통치가 주요 목적이야. 한국 독립의 한 수단으로서 신탁 통치를 얘기한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신탁과 좌우익 간의 반응을 보면요. 처음에는 반탁을 했지만 잠깐 이게 버그가 생기네. 예. 나중에는 찬탁을 선언했고요.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 연합단체가 뭐냐면 민주주의 민족전선이죠. 이걸 줄여서 민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미소 공동회 개최 대비하고 했고, 우익 같은 경우에는 반탁을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련이 먼저 신탁 통치를 제시했다. 이건 사실하고 틀려요. 동아일보 오보를 이제 그대로 믿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리고 반공 운동이 이제 확대돼요. 그래서 이제 김구가 비상정치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승만의 대한독립 촉성국민회에서 이걸 이제 이용해갖고 이제 반탁을 하죠. 그래서 미군정은 그 당시 이 우익 세력들을 이끌어서 뭔가 자신의 이제 뭐냐면 그 친위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었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비상정치회의와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합작시켜서 비상국민회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걸 더 확대 개편돼서 좌우합작 운동은 또 연결되죠. 그게 남조선 대한국민대표 민주위원회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문기구를 만들려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신탁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좌우합작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국내 정치 세력의 분열을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아까 두 개의 프레임이 형성된다고 했죠? 반탁과 찬탁을 바탕으로 해서 반탁은 반소련, 반공이 되는 거고요. 찬탁은 친소련 공산세력이 되는 거야. 이런 두 개의 이제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친소세력들은 어디에 썼을까요? 주로 얘네 잘 쓰죠. 어디 쓸까? 반탁세력 쓴 거야. 그래갖고, 반탁, 반소련, 반공을 해갖고, 친소세력들이 반공투사로 이제 돌변하게 돼요. 그래서 살아남기 시작하지. 이 친소세력들이. 예. 그리고 이때 이제 민중들이 이제 남한내 민중의 지지들 보면, 초창기 때 사회주의 세력들 지지해줬어. 그런데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누구로 넘어가게 된 거죠? 민족주의 세력들, 그러니까 우익 세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지율이 바뀌게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탁동체 좌우익 대립 반응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 다음 장 넘어가서 더 나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볼게요. 자, 미소 공동위원회 보기 전에 잠깐 이제 그 밑에 표를 잠깐 볼게요. 자, 1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과 이제 2차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전까지 이게 갈등을 보면, 일단 미소위원회가 1차 미소위원회 결렬된 후에 이때 이제 미군정이 이제 뭘 지지했냐면 좌우합작 운동을 지지했어요. 중도 좌파하고 중도 우파를 지지하고 극단을 배제시켰어.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승만이나 그 당시 또 조선공산당을 배제했죠. 그래서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잠시 미국에 가면서 거기 그 조선에 있는 하지 중장이 요걸 되게 많이 하고 다녔어요. 미군정 그 총사관이. 그러니까 다시 귀국한 하지가 열받아갖고 얘를 뭐냐면 이승만을 가택연금을 시켰거든. 나가지 마서 정치활동 마라.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그때는요. 그러다가 이제 또 조선공산당 또 갈등을 빚게 되죠. 그래서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을 불러일으켜서 양극단을 쳐내고 그 다음에 좌우합작위원회를 설치하죠. 그 전에 이제 이승만이 정국반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로 구성된 좌우합작위원회는 좌우합작 치돈치기에 공포돼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쫓겨난 미군주에 팽당한 조선공당의 신전설을 발표하고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을 결성하고 남로당을 결성하죠. 그리고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미군정이 좌우합작 운동을 지지해줘요. 그러면 이당 남조선 가도입법위원이나 남조선 가도정부나 이런 것들을 미군정이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좌우합작 운동을 지지했냐면, 일단 미군정은 좌우합작 운동을 지지하면서 이들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친미 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 중도파 세력이 너무 힘이 약했어. 거기다가 또 미소 냉전이 이제 가열되면서 이제 정책방을 돌려서 남한 내에 단독 정부를 만들어서 친미 정권을 만들어서 소련의 남하 정책을 막겠다. 공산화 세력을 방지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돌변하면서 이제 어떻게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에 완전히 관계가 끊겨지죠. 미소 공동 좌우합작 운동을. 그리고 나서 예전에 소원했던 갈등을 위해서 이승만과 손을 잡게 돼요. 미군정이. 그때부터 이승만하고 이제 미군정이 사이가 다시 좋아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인데, 그러면 미소 공동위원회를 볼게요. 예전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나왔어요. 이게 1946년에 개최됐는데, 의제는 뭐냐면, 자, 조선의 정당과 사회단체의 협의에 의해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요. 모스크바 3상회의를 결정하는 거죠. 새로운 임시정부에 참여하네. 4개국 참여에 신탁조치 협약을 착수하는데, 문제는 임시정부 수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게 미국과 소련의 이제 주장이 각각 다른데, 소련은 반탁을 낸 사람들은 임시정부 반대했던 사람 아니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인데, 굳이 이 사람들을 참여할 필요가 있겠냐. 근데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표현은 그거 했다고 해서 그걸 배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찬탁과 반탁에 상관없이 모든 세력들 포함하자. 이게 소련과 미국의 입장이에요. 소련 입장일 때는 반탁을 제외시켜서 이 사회주의 세력들만 끌어서 친소 정권을 수립하려고 했고, 미 군정은 그걸 반대했던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리고 1년 동안 시간에 1년 후에 제2차 미소 공동회의가 있었고, 요때 무슨 운동이 있었죠? 아까 얘기한 전 좌우합작 운동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트루만 토트리를 발표한 후에 미소 갈등이 이제 통일화됐고요. 그래서 이때도 1차 미소 공동회의와 마찬가지로
사회 단체 선정 문제 때문에 합의를 보지 못했어. 그래서 이때 완전하게 결렬돼요.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제2차 미소 공동회 결렬된 후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어디에다 이관하죠? 유엔에 이관해.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결정해서 뭘 했어요? 그러면 총선을 통해서 결정하자. 근데 누가 거부했죠? 북한하고 소련 정부가 거부했죠. 왜 거부했냐면 이미 이 당시에는 이제 정치적인 지형이 사회주의보다는 민족주의 넘어간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 총선거를 하면 당연히 민족주의 세력들이 친미 정권이 수립될 수밖에 없었다. 계산하에 거부한 거죠. 그리고 유엔을 불신했고 미국이 앞잡이다 생각해갖고 그래갖고 소총회를 이제 열어가지고 어떻게 해?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하자. 그래서 50 단독 선거가 열려지게 된 거죠. 이게 배경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때 이제 좌우합작 운동을 좀 볼게요. 좌우합작 운동은 아까 얘기했던 1차 공동위원회 결렬된 후 각 정치 세력들의 이제 입장을 보면 자, 그 당시 아이고 이게 잠깐만요. 자, 1차 공동위원회 결렬된 각 정치 세력 입장을 보면 이승만 상민당 극우 세력들은 반탁 단독 정부를 구성하죠. 그게 이제 들어간 것이 이승만의 정옥방이야.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전에 기출 사료로 나왔던 거니까. 자, 이거 보면 이제 우리는 무기후에 미소 공동회예요. 요때 미소 공동회는 몇 차 미소 공동회예요? 1차 미소 공동회죠. 재개할 기세를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았으니 우리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서 38수 이선의 이북의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을 호소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민족통일기구 설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으나 이제는 우리 민족의 통일기관을 기경한 후에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니 각 지방에 있어도 중앙의 지시에 수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민족통일기구 기관 설치만 그러니까 좌우합작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전에 노력했는데 지금 안 되니까 이제 남한만의 단독 정부로 돌아서자. 설립으로 이게 이제 결심을 굳힌 게 이승만의 정옥반이에요. 이 정옥반을 해놓고는 또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을 이제 미군정을 욕하기 시작한 거지. 하지 막 미친놈이라고. 그럼 이승만이 또 발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하지가 열받은 거지. 그래서 가택연금을 시켜버린 거야. 돌아오자마자. 자, 근데 김구는 이제 반탁운동을 기반으로 좌우합작과 남북통일 실현을 주장. 근데 여기에서 이제 김구는 아직까지는 뭐냐면 좌우합작 그 운동을 지지했지만 참여는 안 했어요. 이때까지는. 그리고 자익은 삼상회의 지지를 통해 통일정부를 구성하자. 좌우합작 반대하죠. 얘네들 입장은 부분적 지지가 아니라 총체적 지지를 하자. 그리고 통일정부는 좌우합작 통일정부는 아니라 자익 중심의 어떤 정부를 수립하자는 거야. 그래서 통일정부는 구성하되 우익은 배제하자. 이런 논리죠. 자, 그 다음에 중도파는 좌우합작 운동을 했고 그때 이제 김규식과 여운형을 중심해서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했고 이걸 누가 지원해줬죠? 미군정이 지원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좀 쉬었다가 거기 이제 그 뒤에 부분 좌우합작 운동을 구성해서 더 얘기를 해볼게요.